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경심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시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시각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 국감이 시작이 될 듯 보입니다. 10시부터 시작 예정이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 또 조국 장관 측 여야 모두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감의 실질적인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옆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국감에서 특히 이제 검찰에 관련된 국감에서는 야당보다 여당의 공세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여당에서 과잉 수사다, 균형이 없는 수사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 국감이라든가 대검이라든가 고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당의 거센 어떤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합니다. 예. 검찰이 글쎄요,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도 나오고 3차장 검사도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답변을 할 텐데 수사 중인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개별 사건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 이제 검찰 입장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검찰 개혁의 화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수부 폐지나 이런 안을 내세웠지만 여당 의원들은 조금 더 강도 높은 개혁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과거의 수사 관행 중에 악습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을 질타하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개혁을 할지 이런 총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난타전 의견 제시는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현재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 특혜 수사 아니냐 그리고 공개 소환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 또 정치적 쟁점화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현재 수사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검찰을 좀 압박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실 지난 주말에 두 번째로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시간은 15시간이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건 2시간 40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다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계속 수사가 좀 장기화될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한 겁니까? 절대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지금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자 또 다른 별건 사건, 사모펀드나 운동학원 관련해서는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법원에 조서 열람복서, 기록 열람복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 입장에서는 이 기록을 열람해줘야 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부 복사해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이라는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참고인들이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하는 것인지를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라든가 증거를 피고인이자 피의자한테 모두 다 노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처지인데 정경심 교수 측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연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련된 진술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선 검찰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정경심 교수가 두 차례 소환이 됐죠. 소환 방식, 비공개 소환, 이게 뭐 특혜니 황제 소환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시간을 두고 굉장히 이게 일반 형사 피의자도 이렇게 조사하는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일단 뭐 황제 소환이다, 특혜 논란이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검찰 수사 사건, 검찰의 수사의 어떤 균형성 문제라든가 뭐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든가 부분에 대한 여론적인 비난 때문에 검찰이 그런 부분들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또 특히할 만한 사실입니다. 물론 첫 번째 해당자가 정경심 교수였던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됐는데 두 번째 소환됐는데 뭐 2시간 40분밖에 얘기하지 않았다. 또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들은 정 교수가 영국 유학 중에 상당한 병이 있었던 건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건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 공박이 아주 치열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다 그러면은 정 교수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열람을 할 때 이것을 꼼꼼히 더 바로 이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죠.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을 때는 실제로 이런 증언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정 교수 입장에 봤을 때는 명확하게 날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애초에 어떤 상당히 자신 있는 법무부 장관직까지 수석할 정도 자신 있던 모습들이 요즘엔 조금 더 약화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 시간보다 조서 검토가 굉장히 오래 걸린 것, 저희가 이전 사례를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가장 좀 가까운 시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서 검토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진술을 한 것이 조서에 담기는 것들이 많이 좀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조서 열람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대우자 정경심 교수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왜 권리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검찰 조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사인하고 서명 날인하는 순간 법원으로 올라가면 내가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조서에 그 서명 날인하는 순간 내가 검찰 조사 때 A라고 진술한 것이 그냥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검찰 단계에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야기에도 어쩔 수 없이 재판장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람 복사하게 했고 그 시간도 모두 기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국어라는 것이 A하고 A-하고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표현을 A라고 썼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A-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조서를 반드시 열람하게 하고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의견 진술한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증거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의 피의자, 피고인, 변호사들은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죠. 어찌됐든 칼자를 두고 나의 어떤 기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장시간 조서를 열람하게 한다던가 그 수사관이 적어놓은 조서에 대해서 일일이 트집을 잡는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서 장시간 못합니다. 한 5시간 조사했으면 한 1시간 정도 검토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부터 조서 열람만 뭐 몇 시간이라는 보도를 계속 봤을 거예요. 그게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수사기관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해야 될 수사는 엄청 많은데 조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면요. 이게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본다는 의미는 피의자 측에서 철저하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술을 외우다시피 한다. 그리고 요만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술도 하나하나 수정을 요청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언론적으로는 맞지만 이례적인 모습은 많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변호사께서도 뭐 이런 진술 조서 검토도 또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했던 부분과 이 조서에 적혔던 것들이 어감이나 이런 표현들이 좀 바뀌어서 진술 여기 써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예전에는 뭐 타자 치고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오류도 많고 기억이 이제 들은 걸 정리하는 거니까 정리된 진술이어서 수사기관 편의적으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영상 녹화하고요. 옆에서 속기록이 그냥 조서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는데 이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걸 왜 꼼꼼히 보냐면, 수시간 동안 조사하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내가 뭐라고 진술했는지가 명확하게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특히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질문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 질문이 함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신 없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옆에 변호인도 같이 보거든요. 변호인들이 전략을 짜기에도 굉장히 좋죠. 아, 이런 질문이 예. 왔던 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겠고 이런 질문은 이 참고인이 이렇게 진술했구나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알겠습니다.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2번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한 번 혹은 뭐 2번 더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서초동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증거인멸 의혹 정황이 있잖아요.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 부분이 관심인데 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불구속 기소하느냐라는 문제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는 여부 상당히 중요한 이번에 의미를 띱니다. 워낙 대형 사건이고 검찰이 전력을 다했고 이쪽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예. 별로 이게 확실한 증거가 없고 명확한 부분이 없는데 너무나 과대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또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면 검찰이 조사한 혐의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예. 이것은 향후의 재판 과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 여부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 교수한테 불리하게. 그렇죠. 구속됐을 경우. 구속됐을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부인을 했지만은 명확한 것인데 부인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논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여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검찰 영장 청구할 때 지금 말씀하신 증거인멸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다음에 중범죄 이렇게 세 가지 요약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부분들은 이제 지금 그 PC를 학교에 있는 PC를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라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수차례 압수수색이라든가 많은 그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에 있어 증거는 다 검찰이 수집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론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주 우려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과연 뭐 해외나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범죄 문제인데 이 중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법정에 가서 결론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과연 검찰이 쉽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범죄의 상당성이 또 인정이 돼야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는 3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떤 혐의가 좀 이런 구속 여부를 가릴 중요한 혐의입니까? 지금 기소되어 있는 표창장 관련된 사문서 위조는 구속 여부에 큰 쟁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을 재판 시작하는 중에 또는 재판 중에 구속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기 때문에 그럼 추가로 기소가 될 것인지도 이제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기소된다면 사모펀드 관련된 그 경제범죄 문제가 가장 큰 구속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촌 조카 조모 씨도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한다면 이 공범관계가 소명이 돼서 지금 10억 원의 자금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들어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고 이걸 검찰이 입증할 수 있고 상당히 범죄를 소명한다고 한다면 10억이라는 횡령자금은 굉장히 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여서 이게 구속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역시 사모펀드 관련 그쪽을 좀 검찰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조 장관의 딸 그리고 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SNS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 출석 전부터 자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 장관 딸이 최근에 언론과의 2차례 인터뷰 그리고 뭐 어제는 변호인단이 직접 관련 동영상 네. 서울대가 공익법센터가 주최했던 국제대회에 참석한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무렵, 그러니까 검찰 조사 한참 진행 중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재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8일이 결국 사문서 위조 문제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표창장 위조라든가 뭐 인턴 가정에 대한 위조 이런 부분들은 사모펀드하고 별도로 국민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입시 부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대학 사회라든가 많은 부모들이 상당히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반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반대편의 의견도 좀 같이 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얘기한 부분들은 상당히 동영상까지 거기서 학회에 참석하는 부분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 이전에 여론상의 불리한 점들 이러한 부분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이미 사무소 유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관련 혐의들이 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그런 죄들이 다 병합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법원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보통은 병합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판부에서도 여러 개로 쪼개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 한 재판부에 몰아서 같이 재판하는 게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도 여러 개 재판에 대응하는 것보단 한 사건에 집중해서 한 재판부에서 기일을 여는 것이 훨씬 방어권 보장에 그 편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병합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이미 한 사건이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이제 늦게 병합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좀 그 절차상 좀 시점상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 기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 소환은 과연 그럼 언제쯤 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지금 특수부 검찰의 최종 타겟은 조국 장관인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혐의로는 크게 나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 공직자윤리법 정도 위반에 검찰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죠. 거기서 사모펀드 관련의 공범이냐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피해자로서의 나중에 돈을 받은 것이냐 이러한 다툼의 여지.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이 결국은 뭐 중요한 국정 운영의 비밀을 누설해서 실제로 그 이득을 취했냐라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모 부분도 명확하게 검찰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연관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검찰의 상사인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정도로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소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5일에 법무부 국감이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정 교수 수사도 그렇고 조국 장관 소환 시기도 그렇고 그 날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던데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소환할 경우에는 그건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야죠. 만약에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그냥 소환했다. 그러면은 그 뒷감당하기가 저는 검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확실할 경우에 아마 소환하는 것이고 장관이 소환될 때는 뭔가 검찰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라든가 정황상의 명확한 부분들을 갖고 있을 때만 소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장관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내가 다 했고 내가 책임질 일이 많다. 이렇게까지 뭐 검찰에 쓴다면 조국 장관 그러니까 조국 장관으로서는 조금 이런 피의자 신문이랄지 혐의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근데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 입만으로는 수사의 결과를 가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증거라든가 그 당시에 뭐 업무 보고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계자들의 참고인 진술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공모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실제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이 개입한 바가 정황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 그 조모 씨와의 공모관계도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돼야 그 다음 공모관계가 단추가 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러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피의자의 이익,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과 별개로 그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뭐 개인적인 부분이었어. 웅동학원 허위 소송 그리고 채용 비리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서초동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검찰이 그동안 그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이 되온 게 별건 수사거든요. 근데 이 웅동학원이 전형적으로 별건 수사의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애초에는 그 허위 소송을 했는데 무변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 학원의 어떤 배임행위 아니냐. 이걸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 학원을 살펴보니 이렇게 윗돈을 받고 채용비를 했다라는 게 인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양식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라는 것은
것은 부적절하게 이제 돈을 받고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일각에선 가족을 너무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건 수사까지 진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이 직계 가족들이 이렇게 윗돈을 받으면서 채용 비리에 전형적인 불법 비리를 저질렀느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건 수사라는 게 일단 다른 혐의로 조사를 하고 혹은 구속을 한 뒤에 다른 정말 캐고 싶은 부분 그걸 하고 검찰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별건 수사를 한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채용 비리는 본류 수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류 수사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관계인들 진술을 받다 보니 인지가 됐을 겁니다. 이런 채용 비리도 있었다 또는 제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별건 수사의 뭐 위법성이 큰 사건은 아니고 검찰이 해야 되죠. 수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수사하는 거는 정당한데 지금 워낙 검찰 개혁의 하두를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보니 이건 역시도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 정도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직계 가족으로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첫 구속 사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도 뭐 조국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타격이 된다고 할까요? 뭐 일단 운동학원 비리 부분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성호 의원인가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손해보고 그 배상에 대한 문제를 본 분은 이제 조국 장관의 아버지고 그리고 동생이었다. 이런 걸 이제 정성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반대 주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직원 2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 2명이 이제 전달책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과연 조국 장관의 동생한테 전달이 됐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사무국장이었으니까 운동학원에 어느 정도의 관여가 돼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예. 공개소환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 검찰 개혁안으로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이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거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 좀 시기적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라든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세력은 상당히 야 또 이번에 봐주기 아니냐 뭐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것은 뭐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만큼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상당히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검찰 수사를 여태까지 많은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검찰이 거대한 수사를 하고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기득권 지키기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지시한다. 검찰 개혁안을 내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도 실제로 검찰에 가서 뭐 수사를 받아본 국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받아보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뭔가 찜찜하고 내 부분들이 뭔가 다 탈탈 털린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짚어가면서 검찰이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라는 측면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하여튼 뭐 정경심 교수건 조국 장관 문제를 떠나서 이참에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는 하나 짚어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법 쪽에서는 이 공개소환 폐지 그리고 검찰이 내놓고 있는 개혁안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 뭐 특수부 폐지나 이런 것들은 개혁 효과로는 그렇게 강력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의 의지는 엿볼 수 있다. 그래 신속하게 개혁 업무에 착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 이 공개소환 폐지는 결국 피의 사실 공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그 결론이 나는 거죠. 공개소환이 대상이 보통은 공적 인물들이죠. 알려진 사람들, 연예인들,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개소환이 대상이 됐는데 결국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나온다면 전면 폐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당치 않다고 보입니다. 국민들도 어떤 공적인 인물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어서 수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 정도는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현행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는 너무 지엽적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사 관계자 발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흘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공개소환 문제는 좀 재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법률 개정의 문제도 있고 또 뭐 훈령으로 개정해도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의사실 공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피의사실 공표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 장관 친인척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이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배당도 됐으니까요. 검찰에서 검사가 검사를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예. 피고발의 힘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결국 민주당에서 고발할 때 이것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 취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만약에 그 피의 사실 공표했는데 그 사람이 무죄가 되면 예. 그 사람이 그 동안에 그걸 통해서 검찰과 그걸 이제 적은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완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법률화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 대한 알 권리 이런 부분도 측면이 있지만은 이번 검찰 개혁안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심하게 검찰에서 나라가 있을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심각했구나 검찰이 이런 부분들 스스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위법이지만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 언론의 어떤 보도의 편의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된 게 사실이라서 만약에 처음으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있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정치권이나 또 그 공직자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해왔다 이렇게 변명할 여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인식을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2의 피의사실 공표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흐지부지 되지 말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기소를 하되 선처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간행이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하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